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민인문학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육으로 철학과 역사 공부하기 또는 철학과 역사에 렌즈를 끼고 교육을 들어보기, 들여다보기. 이런 수업을 네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업까지는 이런 순서로 나가서 동양의 교육적인 전통인 그 유교의 성리학적인 교육 사상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리학의 거경궁리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애초에 제시한 진도표에 의하면 이제 서양의 교육으로 넘어갈 시간이고, 그리 가겠습니다만, 제가 뭐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진도를 잘 맞추는 걸 또 못해요. 그래서 이 동양의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와서 오늘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은 이 거경궁리 원리에서 이 경을 강조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수행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유교 그중 이제 성리학의 유산 중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 수련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성리학적인 인식론이라고 할까 성리학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여기 경의 원리,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에 완전히 집중해서 내가 그것과 일체가 되는 혼연일체의 경험을 하는 그런 것하고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도 초등학교는 아닌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강조하는 경물치지라는 개념입니다. 경물치지에서 이 격물은 사물 각각 하나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우스 하나, 책 한 권, 내 앞에 있는 어떠한 현상, 사건, 뭐 이거 각각 하나하나에 완전히 몰입해서 경하듯이 치지, 알매 다다른다, 알매 도달한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러한데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어, 사실 그 성리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주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시지 않고 네가 좀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풀어놓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게 사실 중요해요. 그게 자득이라고 스스로 득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태도라 저도 그것을 존중합니다만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컨닝을 했었죠. 그래서 외국 서양의 참고서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손에 쥔 게 뭐 이런 책입니다. 삶은 기적이다. 뭐 삶은 기적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연히 정말 교보문고에 갖다가 집어든 책인데 몇 줄 읽고 나서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고수가 숨어 있다니 해서 완전히 통독하고 탐독을 했어요. 제목도 영어로도 Life is a Miracle이라고 써 있죠. 이걸 쓴 분은 이제 웬델 베리라는 미국의 시인이자 농부라고 스스로 겸허하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만 격가지로 세니까 그만하기로 하고 그분 그분이 설명한 걸 가지고 경문치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타당하냐면 농부이자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지금 생태 환경론의 세계적인 사상적인 사부님 같은 그런 그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백악관에 초청돼서 훈장도 받고 뭐 그런 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공화당 우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핍박을 받고 그런 분이기도 하고 아, 지금 그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전 지구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웬델 베리라는 선생이 이런 걸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농부로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입장에서 자연을 이해하는 것하고 과학 기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특히 과학자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것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한 것을 제가 그걸 빌려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에서 새가 날아와요. 그럼 그 새를 보고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과학자적인 관점부터 쓸까?
과학자는 새를 보면 이렇게 봐요. 객관적인 태도로, 시각으로 냉정하게 봐요. 이게 과학이에요. 당연합니다. 과학자의 첫 번째 가는 미덕이 자기의 주관적인 열정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차가운 시선으로 보려는 차가운 이면은 또 알의 열정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자기 시선을 차갑게 이성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가 날아오면요, 과학자는 저것은 길이는 몇 센치 정도 되고 색깔을 볼 때 어떤 종류에 속한 것 같은데 이 서식지에 지금 시절에 온 것으로 봐서는 이제 몇 새로서 어느 강목에 속하는 무슨 새다. 앞으로 몇 년쯤 살다가 생태 개선 이런저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새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웬델 베리 선생의 관점을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저는 경물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경물적인 관점 또는 베리 선생 같은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안 보고 새를 주관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고 어떻게 보냐. 새가 이렇게 날아오면 이런 식이란 거예요. 저 예쁜 새는 오늘 무슨 사연이 있어서 나한테 날아오는 것일까? 그런다는 거예요. 뭐 시 같기도 하고 자법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감상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상황에서 환경에서 여기저기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오직 유일무이하게 내 앞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걸 보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새하고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애정을 갖고 보는 거예요. 저 예쁜 새는 왜 날아왔을까? 이렇게 두 가지 보는 시점에서 어떠한 파생 효과가 나타나냐면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를 보면서 지식을 구축하게 돼요. 그래서 정의하고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것을 잘하게 돼요. 정의를 내립니다. 저건 어느 새고 무슨 새다 이렇게. 그리고 분류해요. 그 어느 강목에 속한다. 그리고 체계화해서 더 큰 과학적인 구도 안에 이제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하겠죠. 근데 경물로 보는 사람은 베리 씨 같은 시인은 또는 조선시대 성리학자는 이렇게 보지 않고 저 예쁜 새가 오늘 나한테 날았는데 어떻게 난 쟤를 대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하면 잘 돌보고 있을까? 뭐 보호해 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걔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더 연구를 하는 것보다 걔하고 함께 이 순간을 함께 지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새의 목소리라고 하면 이상한가? 새소리라고 하죠. 새소리를 들어본다든가, 새 날아가는 모습을 본다든가, 이런 것이에요. 굉장히 둘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각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과학적으로 보면 뭘 잘하냐면 결국은 정보가 남게 돼요. 인포메이션이에요. 이것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 대한 방대한 지식 체계를 우리가 수립하게 되겠죠. 정보가 남게 되고 아래 경물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유의미한 보편적인 정보를 많이 구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경험을 하게 된다고 얘기할까요? 생명에 대한 경험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고 함께 살아본다는 얘기죠. 이게 결과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대조해 볼 때 우리가 자연계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이런 관점으로 탐구하고 조사하고 실험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 생물학자가 냉소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하시는 적도 있었어요. 우리는 새를 연구하고 싶었다. 새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 새를 잡았다. 새 배를 가르고 해부했다. 그리고 내장을 다 분리해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현미경에 놓고 다 봤다. 그런데 새는 죽어버렸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새를 분해해서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유전자 레벨까지 알 수 있는 것이 됐지만 새라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이루는 건 잘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현대 21세기에 이제 텔레비전 화면에 서구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니 디스커버리 채널이니 이런 거 보시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하고 상호작용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얘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이런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딱 잡아서 성리학적인 관점이란 건 아니에요. 근데 웬델 베르시 같은 분의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새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 쉽게 공감하실 수 있는 예로 저걸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신 분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위의 자세로 대하나요? 강아지 사왔어요. 뭐 쟤는 뭐 팍스테리어 종이니까 앞으로 한 6년 살겠네. 그 다음에 뭐 현미경으로 보고 뭐 이런 거 안 한단 말입니다. 예쁜 우리 개 멍멍이 이름 지어줘야지 똘똘이 이래가지고 같이 친구처럼 끼고 살아요. 그리고 걔한테 나 자신을 투영하고요. 마치 인격이 있는 그런 상대처럼 대해요. 함께 사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 과학자적인 자세로 개를 대하는 사람하고 개하고 울고 불고 이제 지지고 볶으면서 10년을 산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그 개라는 생명체를 더 잘 이해하느냐 물으면 딱 위라고만 대답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과학자들도 물론 이것을 인식하고 정말 구도자적인 자세로 생명에 다가가신 분들 당연히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쪽 일변도로 나가면서 과학을 그저 관찰의 대상, 이용해 먹을 자원으로만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치우쳤던 건 사실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기후재앙도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 문명 비판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 성리학적인 자세를 보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봤으니까 열강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과학의 힘을 키울 수가 없었으니까.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자세로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자를 양산하고 우리도 성장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이런 면모를 완전히 망각했다가는 그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서 그 웬델 베리 선생이 하신 말씀이 이분 초상화를 이렇게 무섭게 그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웬델 베리 선생인데 이분의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책 여기 이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뭐 이런 것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곱씹어서 읽고 싶으신 분은 일단 중지 누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지금 과학자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이거 잘 못한다는 것이죠. 현대 과학기술은 배려, 애정, 헌신 같은 걸 잘 못하고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개체 생물체의 생명은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백과사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보는 것이 생명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다. 우리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함께 나누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생명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계속 파괴하고 그럼 뭐하러 연구하느냐, 함께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유명한 그 양자역학 발전에 이제 큰 기여를 하신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빌어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를 생화학적 체계로 취급할 때마다 그것들은 생화학적 체계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현대 양자 물리학이 밝혀지는 바는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주체가 보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 관찰 대상이 되는 그 원자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보려는 것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생명체를 기계로 본다면 그것처럼 움직이는 게 보일 뿐이라는 얘기고, 근데 내가 생명체로 나하고 동등한 그런 귀한 존재로 보면 또 귀한 존재의 모습들이 나한테 또 비춰지는
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되새겨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조상들의 이런 경물 취지의 관점 같은 것이 그냥 옛날의 골동품이라고 얘기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에서 이제 동양 전통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골동품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계승하기는 어려운 측면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일찍 빨리 폐기해버리고 잊어버린 중요한 보물 같은 사상들도 그 안에 담겨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가려내서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거경공유와 더불어 경물치지도 들어가지 않냐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경물치지가 아니라 자연과학을 발달시킨 서양은 자신만의 힘을 키워가지고 전 세계를 실질적으로 제패했죠. 그 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명의 과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당연히 서양의 수준에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세상을 둘러보고 생명과 어떻게 공존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어려운 과제 두 가지를 다 떠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요? 후손들한테 무슨 땅을 물려줄 것입니까? 자,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서양은 자연과학이 어쩌다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을까? 제가 지난번에 오리엔탈리즘 드렸을 때 서양이 언제나 동양보다 우월했던 것은 당연히 아니란 말씀이고, 최근 한 2, 3, 400년 동안 서양이 일취월장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적인 힘을 키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그 힘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자들도 많이 그 추적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의 수업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서양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그 서양의 현대적인 교육을 우리가 물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교육 체제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의 기원이 되는 서양의 교육 제도와 사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런 서양 교육의 배경인 서양 문명에서 과학의 힘은 어디서 났나? 이 논제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4강에서는 제가 지금 이 파일과 그리고 두 개의 그 강의 파일이 더 여러분께 제공이 되는데, 두 번째에서는 그 서양 교육 제도와 사상을 만든 배경이 되는, 특히 과학 기술을 중시하는 문명의 배경이 되는 고대 원천에 대해서 알아보는 작업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화면을 좀 상세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클로즈업 해가지고 설명한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일에서는 그러한 그 서양 교육 발달사를 설명한 유명한 사학자 중에서 필립 아리에스라는 분이 이제 독특한 이야기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애들을 다 학교에 많이 보내게 됐을까라는 당연한 것에 대한 당연한 질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현대처럼 애들을 다 학교에 보냈던 시절은 인류사에 없어요. 옛날에는 돈 있는 집 아이들만 교육을 받았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른 데나 마찬가지예요. 교육은 귀족이나 누릴 수 있었던 사치예요. 양반자제나 서당에 갔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자, 이것에 대해서 교육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많이들 연구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RES의 설명을 세 번째 강의에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도를 계속 밀리는 그런 악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본령인 핵심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수업에 넘어가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수업까지 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안내한 그 인터넷 문서까지 읽으시면 4주차 수업을 완료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